예,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몽상가입니다. 예, 오늘은 이건희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예, 오늘은 43번째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는 아침에는 비가 와서 주적주적 비가 내렸는데요. 그러다가 오전에도 계속 비 오고 오후에는 또 점심 먹으러 갈 때는 또 햇빛이 반짝 나가지고 좋았어요. 비가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내려서 점심 먹으러 갈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후에 또 구름이 끼니까 기분이 조금 우울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 오늘은 이건희 에세이에서 골드 컬러가 필요하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블루칼라라고 불리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산업의 주역이었다. 육체적 노동을 통해 생산 공정의 일부를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블루칼라였다. 그러다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블루칼라보다는 하얀 와이셔츠 차림에 종이와 펜을 들고 책상에 앉아 정신노동을 하는 화이트칼라의 비중이 점차로 커졌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화이트칼라의 비중도 약화되기 시작했다. 전자, 컴퓨터, 통신 분야의 눈부신 발달과 함께 그동안 화이트칼라가 수행해오던 일반적인 관리나 일상 업무를 자동화된 시스템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자연히 화이트칼라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정보사회가 활짝 열리면서 또는 모든 직장들이 창조성, 전문성, 정보기술을 두루 겸비한 사람을 원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창조력이 뛰어나고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이 월등하며 정보기술까지 갖춘 전문 직업인으로서 흔히 지식노동자라고 불리는 골드칼라가 산업의 주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 업계의 빌 게이츠, 영화계의 스티븐 스필버그, 얼마 전에 사망한 패션계의 베르사체 등의 골드칼라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뛰어난 천재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주역이다. 격심한 경쟁 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점에서 다가올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 즉 골드칼라를 키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세계 인류를 지향하는 앞으로의 기업 경쟁력은 바로 이들이 좌우하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 향상도 이들 골드칼라들이 주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번 챕터에서는 계승시대, 창조시대에는 기있고 개성이 강한 사람을 모으고 그들의 신바람과 기를 살려서 독특한 발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은 인재를 키우는 법. I자형 인재는 한 가지 전문 분야에만 정통하고 다른 분야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재를 말한다. T자형 인재는 자기 전문 분야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까지 폭넓게 알고 있는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갖춘 인재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I자형 인재가 그런대로 인정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I자형 인재보다 T자형 인재가 훨씬 더 인정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보기로 하자. 첫째, T자형 인재는 폭넓은 지식, 입체적 사고, 전체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 I자형 인재보다 훨씬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한다. 또 I자형 인재는 주변 동료의 잘못에 대해 적절히 충고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T자형 인재는 리더십도 갖춘 사람이다. 둘째, 앞으로는 서로 다른 기술이나 산업이 결합하여 새로운 분야가 창조되는 복합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T자의 인재 같은 종합기술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셋째, 불황인 요즘 80년대부터 시작된 경영 합리화와 한계 사업 정리가 거의 모든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인력 감축을 부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분야의 직무를 무리 없이 감당해낼 수 있는 T자의 인재는 설당이 있지만 한 가지 직무밖에 모르는 I자의 인재는 쓸모가 없게 된다. 삼성이 처음 7사제라는 파격적인 출퇴근 제도를 실시했을 때 다른 기업의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임직원들조차 너무 심하지 않는가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들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제도를 지켜지기나 하겠는가 하며 정말 말도 많았다. 일리 있는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서 사실 나도 흔들렸지만 여러 의구심을 무릅쓰고 본래의 취지대로 강행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사원들에게 자기개발의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내 나름대로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자기개발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T자의 인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삼성이 앞장서서 그 본보기로 보이고 뒤이어 그것이 사회로 확산되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 T자의 인재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나의 믿음이다. 이번 챕터에서는 기업이 인재를 양성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죄악이며 양질의 인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내보내는 것은 경영의 큰 손실이다. 따라서 부정보다 더 파렴치한 것이 바로 사람을 망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 경영자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경영은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뛰어난 영화 뒤에는 반드시 명감독이 있듯이 훌륭한 경영이 뒤에는 탁월한 경영자가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을 발전시키는 주체는 사람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가 바로 경영자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경영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환경 변화의 요구에 따라 경영자의 자질도 바뀌기 때문에 딱 부러지는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과거 60에서 70년대에는 경리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인재가 대체로 경영자로 성장했다.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거둬들인 수입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경영의 요치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들어 경제가 발전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싸게 만들고 많이 파는 능력이 중요해졌고 자연히 경영자도 생산과 판매 부분에서 많이 나오게 됐다. 90년대 들어서는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맞는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는 기회를 선점하는 전략이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기술과 전략 부분의 출신들이 경영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특정 기능의 전문가만으로는 부족하다. 21세기의 경영자는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 내에 전파할 수 있는 철학적 경륜이 요구된다. 21세기 미래 경영에 갖춰야 할 조건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지혜를 갖춰야 한다. 사물과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미래 변화에 대한 통찰력과 직관으로 기회를 선점하는 전략을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리의 실패는 언제라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는 전략의 실패는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현상에 안주하기보다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변화 추구형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변화 기피형 경영자가 더 많다. 스스로 혁신에 앞장서기는커녕 부하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까지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좌절시킨다. 결국 부하들은 지시받은 일에만 매달리고 조직 전체적으로는 나 몰라라 하는 분위기가 만연된다. 또한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스스로가 고감도 고부가가치 정보의 수발신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정보 홍수 속에서 남보다 많은 정보를 먼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해답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경영자는 비전문 국내시장에 얽매이기보다 넓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적 감각은 미래 경영자가 갖춰야 할 필수 요건이다. 나는 21세기를 대비하는 경영자라면 최소한 지혜,
혁신, 정보력, 국제 감각의 4가지 조건은 꼭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 미래 경쟁자의 모습에서는 선진국일수록 유능한 기업 경영자가 많다. 경영자는 아는 것에서 거쳐서는 안 되며 실천으로 옮겨야 하고 실천은 경영 성과로 나타나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라는 내용을 기억하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교통난과 7시 출근. 이제 우리나라의 교통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명 얘기거리가 되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교통 사정은 체증이니 지옥이니 하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다.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집을 나왔던 사람도 갖은 고생을 하면 직장에 도착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가 되니 일의 능률이 오르리 만무하다. 삼성이 몇 년 전부터 출근 시간을 아침 7시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 개개인의 생산성도 문제지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송이나 물류도 큰 문제다. 고속도로나 산업도로는 항상 막히고 항만시설도 부족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 물류비, 운송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길이 막히는 바람에 바이어와 상당을 망치거나 제품 선적을 제때 못해 수출 납기를 못 맞추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이런 실정이니 우리나라가 객관적인 기업 경영 여건평가에서 낮은 순위에 머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도로, 항만, 공항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은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를 탓한다고 갑자기 교통 여건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업 경영자들은 나름대로 교통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화물 운송기업인 페덱스가 성공한 배경에는 창업자가 대학 시절에 생각한 거점 중심 운송 방식과 세계 전 지역 다음날 아침 배달이라는 혁신적인 발상이 있었다. 당시에는 모두 흐무맹랑하다고 비웃었지만 이런 창의적 발상이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룬 것이다. 우리 경영자들도 교통 사정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회사의 물류 문제를 원점에서 혁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반드시 실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 공동 집배송은 불가능한가? 효율적인 물류를 위해서는 어떤 정보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해결의 신발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이권에서는 물동량도 문제지만 인동량도 큰 문제다. 월요일 아침이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지는 까닭은 기업이나 관공서들의 회의 때문이라고 한다. 회의를 한다고 무조건 다 모여야 하는 건지, 회의는 꼭 아침에 해야 하는지, 정부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지, 그냥 얼굴만 내밀려고 참석하는 회의는 없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교통 문제가 세계에서 제일 심각하다고 걱정만 하거나 비난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교통량을 줄이고 교통 효율을 높이는데 국민과 정부, 기업이 다 함께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귀성길의 고속도처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예, 이번 챕터에서는 18만 명이 하루 1시간씩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면 국가 전체에 이득이 된다. 또 개개인은 어느 분야든지 하루 1시간씩 10년만 계속하면 그 방면의 도사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밤 되세요. 이상으로 꿈꾸는 몽상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